세종시라는 그 태생 자체가 뭐 행정복합 그 수도라는 타이틀을 달고 신도시를 건설한 거기 때문에 이번뿐만 아니라 선거철마다 가격이 급등하고 대선 공약에 빠지지 않는 하나의 콘텐츠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세종시가 뭐 한 2021년도에는 40% 이상 한 해에 상승한 적도 있었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하락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상승의 폭도 좀 큰 상황에 있기도 하고 지금 금융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주금공에서 지원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는 금액은 그 나의 DSR에 포함이 되진 않는 거죠. 그렇지만 소유권을 나 혼자 갖는 게 아니라 이제 주금공과 같이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만약에 차익이 발생했을 때도 이거를 또 쉐어하는 형태로 가져가게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김효선입니다. 사실 2023년부터 전국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다라고 평가를 해도 이제 좋을 만큼 서울을 제외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역들은 지금 장기적으로 굉장히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 이제 여름 정도에 서울의 일부 지역이 굉장히 이제 과열이 됐었고, 올해도 2월부터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다시 재지정되기 전까지 한 1개월 정도 굉장히 몇 개 지역이 뜨거웠던 적은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전국은 굉장히 관망세가 올해 지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게다가 탄핵이라는 그런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올해 부동산 시장의 가장 주요한 키워드였는데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6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확실해지겠다라는 그 시점을 앞두고 있는 때라서 그런지 오히려 또 다른 때보다 좀 더 지켜보자.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대선의 후보가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대선 후보가 정해지고 대선의 공약들이 영향을 미치기 전까지는 일단 좀 지켜보고 기다려보자라는 관망세가 좀 더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급에 있어서는 이제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지 공급의 확대, 뭐 특히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는 굉장히 좀 추진해야 될 정책적인 방향성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나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정권인 이제 문재인 정권 때 기획을 해서 뭐 윤 정권 때도 이어왔던 거고 그래서 또 다음 정권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지금 3기 신도시와 세트로 진행되고 있는 게 GTX인데 2기 신도시가 일부가 좀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큰 이유가 교통적인 인프라가 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요. 이번 3기 신도시는 GTX와 함께 발표가 됐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GTX는 지금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3기 신도시는 사실상 이제 입주까지가 아직까지는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좀 조속하게 진행하는 데 초점을 맞출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 전체적으로 좀 공급이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줄어든다라는 그 언론 보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게 이제 내년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보면 작년부터 인허가는 좀 있었어도 건설이 착공되거나 하는 수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내년만 이제 입주가 적다 이런 게 아니라 내년부터가 입주 물량은 계속해서 줄어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신규 물량들의 부족이 사실 이제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들, 특히나 지금처럼 신축을 선호하는 현상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공급을 좀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 하는데 사실 재정비 사업 같은 것들은 이제 민간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성에 좀 더 큰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 빠르게 되는 게 가장 1순위긴 하지만 사실상은 지금으로서는 언제 될지 좀 미지수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주도에서 하고 있는 3기 신도시를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일단은 주택 공급의 양을 늘리는 거에서는 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톤을 이어받아서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3기 신도시와는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로 밀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작년에 예상했던 분양 물량을 다 하지 못하고 그게 올해로 좀 넘어온 부분이 있는데 올해로 넘어온 것들도 상반기에 다 소화를 하지 못하고 또 하반기로 지연되고 있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정이 뒤로 미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사비의 지속적인 이제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조합원들 같은 경우도 빠르게 사업을 추진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이제 노후된 주택들이 앞으로는 더 재정비 사업이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좀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서 하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도 유리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많긴 한데 공사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원자재나 인건비 같은 것들이 다 올랐는데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이게 좀 어느 정도 상승의 폭은 줄어들 거로 보여졌거든요. 근데 올해 갑자기 또 이제 미국의 관세 전쟁 이런 것 때문에 환율이 또 생각보다 너무 크게 급등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또 크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이제 공사에 관련된 것들이 지연이 되고 있고요. 또 큰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너무나 좀 하향 안정세, 관망세를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비용을 감당할 만한 수요가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그래서 올라간 그런 공사비를 분양가에 다 이제 녹여지게 되는데 그런 고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더 분양가보다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몇 개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 외에는 일단은 조금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로 일정이 미뤄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또 입주 물량이 매년 줄어들게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급에 있어서는 지금 어느 정도의 악순환 이런 것들이 끊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아파트 유형이 전체 65% 가까이가 되고 서울은 한 55, 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단독주택에 거주를 하게 되면 사실 이제 노후되는 게 그렇게까지 뭐 주거의 질이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지는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다 다른 그런 개별성의 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파트라는 거의 동일한 형식의 주거 형태에서 우리가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신축과 예전에 뭐 3, 40년 전에 지어졌던 아파트와는 굉장히 퀄리티가 좀 다른 거죠. 여러 가지 구조도 그렇고 특히나 뭐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들이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신축에서 살고 싶다라는 로망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 신축은 지금도 적은데 앞으로 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선호 현상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라는 그 태생 자체가 뭐 행정복합 그 수도라는 타이틀을 달고 신도시를 건설한 거기 때문에 이번뿐만 아니라 선거철마다 가격이 급등하고 대선 공약에 꼭 빠지지 않는 그런 하나의 콘텐츠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조기 대선이 있으면서 가격이 또 올라가고 호가가 특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세종시가 뭐 한 2021년도에는 40% 이상 한 해에 상승한 적도 있었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락한 지금 시기가 한 4년 정도가 넘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하락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상승의 폭도 좀 큰 상황에 있기도 하고 또 이런 청와대라던가 이제 국회가 전체 이전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그쪽이 행정 수도로서의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위치는 그대로 있지만 뭐 위상이 좀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거주 인구도 늘어날 수 있고 그만큼 이제 투자 수요도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고 대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좀 더 빨리 움직이자 하는 움직임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고 투자 수요가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이 현재로서는 세종시 정도밖에 없거든요. 광역시가 지금 제대로 된 예전과 그런 그 똑같은 도시의 기능을 지금으로서는 잘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종시는 그곳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외지의 인구들이 늘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또 청약 제도에 있어서도 그곳에 살고 있지 않아도 외지에서도 이제 청약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큰 그 투자 가치가 잠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기획했던 만큼의 인구가 아직 다 거기에 들어가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개발 계획들이 그 미완성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런 주거단지로서의 또 행정 수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너무나 언제 매입을 하고 매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투자 수요로서만 봤을 때 굉장히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좀 섣불리 판단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신중하게 가격들의 추이를, 과거의 추이도 지켜보시고 또 앞으로의 것도 전망하면서 그 타이밍을 언제 잡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저희가 정말 좀 이렇게 슬프게도 탄핵이라는 게 처음이 아니다 보니까 예전에 탄핵 정권과 전후에 그런 부동산 수치를 비교해서 이미 많이 좀 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정치적인 이런 이슈가 단기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이게 정권이 바뀌거나 했을 때는 또다시 뭐 회복이 되거나 말씀하신 다른 경제적인 여건을 더 많이 영향을 받는 등 좀 단기적인 이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것들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른 이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일 수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런 정치적인 건 근데 이제 정책적인 거기 때문에 이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번에는 좀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야당의 정책의 방향성을 보면 일단 세제는 굉장히 강화를 하고 그게 취득세, 뭐 보유할 때 내는 세금, 그리고 팔 때 내는 세금 모든 것들을 강화했었고 또 이런 것들이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집을 사기 더 어려워지는 환경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을 미리 매물을 내놓기도 하시고 또 수요자들은 미리 매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제적인 부분은 사실 강화될 거라는 의견이 좀 더 저도 강하긴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특히나 다주택자들에 대한 그런 양도세 같은 부분이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들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오는 매물들을 지금 좀 주의 깊게 보시고 매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좀 메리트 있는 그런 저가 매물 위주로는 매입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근데 왜 중요하냐면 본인이 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적인 타이밍보다도 매수 대기자들 중에서 뭐 넉넉하게 주택을 사실 수 있기보다는 사실 대출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경우들이 더 많으신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폭이 줄어들게 되면은 사실 내가 보고 있는 지역 자체가 달라지거나 평형 같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제도에 의해서. 그래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좀 마련이 됐을 때 매입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주택 가격이 고평가돼 있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그 여건이 된다고 막 이렇게 영끌해서 매입하시면 과거의 영끌처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됐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매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금융에 대한 제도 자체가 과거의 영끌은 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 DSR이라는 제도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이제 버는 소득에서 어느 정도 40%라는 그 안에서 상환 능력이 있어야지만 대출이 가능한 거라 그 범위 안에서 매입하는 건 크게 리스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정도를 매입 금액으로 생각하시고 주택을 이제 언제 살지 타이밍을 보시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지금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대부분 지역들이 가격이 많이 안정화돼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직 소화가 되고 있지 않은 기간도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제 저가 매물 위주로 한번 매입을 시도하시는 거는 굉장히 좀 바람직한 내 집 마련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제 2월에 일부 지역에 해제가 됐다가 다시 한 달 정도 안 된 시점에서 확대 재지정이 됐잖아요. 근데 사실 의견이 굉장히 좀 다르긴 한데 저는 해제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잘못된 시기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해제 자체가 물론 과열된 그런 집가를 좀
염려해서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도 있긴 하지만 뭔가 이제 개발을 염두에 두고 미리 지정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재건축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기 전에 또는 지금 뭐 삼성동이나 청담동 그 일대에는 대규모 개발 계획이 지금 진행이 예정이 되어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도록 지정해 놓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지정해 둔 목적들이 굉장히 장기간 개발이 안 되고 개발이 지연이 되고 있었고 또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개발 속도가 날 거로 보여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실 내국인이 토지를 매입할 때 관공서의 허가를 받는 제도잖아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유례가 없는 제도긴 해요. 그 선진국이나 기타 국가의 그런 제도를 보면은 외국인이 매입을 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는 있긴 하지만 내국인이 매입할 때 이렇게 허가를 받는 제도는 사실 거의 없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두는 거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그만큼 좀 특수하기도 하고 전 국민한테 그리고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기도 해서 이런 좀 뭔가 허들을 뒀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 처음에 애초에 그 제도를 규제를 했던 그 목적 자체인 개발이 지연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해제를 이제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2월 초만 하더라도 전국 주택 가격이 좀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짙었던 시기예요. 그때 서울도 거래가 안 됐었고 주택 가격이 굉장히 안정화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제도를 해제를 했던 건데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지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강력한 규제가 해제가 되면 당연히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강남 3구 중에도 굉장히 핵심 지역인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던 뭐 대표적으로 반포 같은 지역들은 이 동네가 허가를 받아야지만 됐었던 때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했던 지역들이 갑자기 풀려버리면 당연히 그동안 이제 못 올랐던 것만큼 올려서 받으려는 그런 그 집주인들이 호가로 내놓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지 못했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었고요. 그게 또 이제 다시 번복을 하게 되면서 좀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문제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과열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정을 이제 핀셋처럼 하는 게 목적인 건데 그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구 자체의 아파트에 한정해서 다 묶어버리니까 해당되지 않는 뭐 이렇게 조그만 그 나홀로 아파트 단지라던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한남더일이나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아파트가 있고 연립주택이 있고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같은 단지 안에서도 어떤 곳은 허가를 받아야 살 수 있고 뭐 연립주택을 사게 되면 허가를 안 받아도 되고 이런 게 혼재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정책으로서의 정확한 그런 방향성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좀 세밀한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 3단계라는 거는 사실 7월에 강화돼서 이제 완전체가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건 이미 2년, 3년 전에 이제 확정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예상 범위 안에 들어와 있던 거고요. 이게 2단계에서 3단계로 이제 확대가 되면은 차주의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는 금액이 적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예상이 좀 됐던 부분이라서 요거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금리 인하되는 시기랑 이제 맞물리게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언론에서 확대해서 해석이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작년에도 DSR 2단계가 뒤로 미뤄지면서 일시적으로 주택 매입 수요가 굉장히 싹 쏠렸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굉장히 몇 개 지역은 크게 올랐던 때가 있었는데 뭐 그냥 이 자체만으로는 큰 영향이 없이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 금리가 이 시기 전에 막 이렇게 인하가 된다. 그리고 금리 인하와 이 앞둔 시행을 조금 맞물려서 좀 많이 알려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확 재수요가 쏠리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 단계 자체보다는 그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 그 시기에 나올 다른 제도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지금 올해도 한 차례 정도 이제 됐었는데 금리 인하가 돼도 대출 금리가 크게 동반해서 인하되지는 않긴 했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가 주는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고 또 앞으로도 사실 금리가 인상되기보다는 인하될 거라는 그 방향성이 더 우세하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만으로도 주택을 사기에는 좀 좋은 시기다라는 그런 신호가 될 수는 있고요. 그게 또 7월 전에 금리 인하가 됐는데 7월에 또 강력한 규제가 예고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규제가 오기 전이고 금리 인하가 된 지금 시점이 조금 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같이 오면은 좀 더 매입 수요가 쏠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금리 인하 자체만으로도 하반기에 또 이제 아까 계속 나눴던 대선 같은 것들, 또 정권이 정해지는 이런 것들을 또 미리 예상해서 전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되고 정책이 좀 강화되기 전에 매입하자 이런 게 또 그 과잉한 그런 패닉 심리까지 가게 돼버리면 또 상반기에 주택 매입 수요가 또 쏠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정책이나 뭐 이런 경제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부동산 시장에 정확하게 영향을 주는 게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미리 해석하는 이런 심리가 부동산 시장을 단기적으로 수요가 쏠리게 만드는 것들이 한 2년 정도 전부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매입 수요자분들이나 지금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시장 참여자분들은 그런 남들이 이렇게 빨리 매입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는 그런 군중 심리보다는 이런 좀 정보를 얻는 채널에서 우리 지금 주식초등학교 같은 이런 채널에서 나오는 정확한 정책이라던가 경제적인 추이 같은 거를 보시고 그냥 각자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파트도 전세보다 월세 비중이 더 높아졌다라고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월세를 비선호했었잖아요. 특히나 지금 전세 사기 같은 것 때문에 비아파트에 그 전세를 너무나 비선호해서 아파트 쪽으로 전세가 좀 쏠렸다가 이제 최근에는 아파트마저도 이제 월세 전환이 많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비아파트 부분은 굉장히 전세보다 월세 비중이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가 있는 직후부터는 굉장히 월세가 많이 진행이 돼서 이쪽 시장은 거의 월세화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아파트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전세 수요자들이 굉장히 대거 아파트 쪽으로 좀 많이 몰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좀 많이 올랐겠죠. 특히나 또 2022년 이렇게 하반기부터 그 금리가 굉장히 크게 급등했던 시기를 지나고 나서는 사실 한 1년 반 뭐 이 정도는 금리가 뭐 크게 낮진 않았지만 중금리 정도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사시는 분들도 많아지시고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좀 소폭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전세금이 좀 많이 부담스럽게 된 상황이고 또 그 갖고 있는 임대인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은 금리가 아니라 좀 안정된 금리가 이어지고 있고 마땅히 또 이렇게 금융소득 같은 게 발생할 게 지금 별로 없잖아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 그냥 전체를 전세로 하기보다는 일부는 보증금, 일부는 월세로 전환하는 이런 반전세 형태로 이제 계약 형태를 돌리는 경우도 많아서 이제 임차인과 임대인의 어느 정도의 니즈가 맞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아파트에 있어서의 월세라는 거는 일반적인 월세 개념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보증금 뭐 1,000만 원, 5천만 원의 월세 비율을 많이 가져가기보다는 전세금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돌리는 그런 준전세에 가까운 월세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 안에서도 보증금 기준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좀 과도기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전세 시장이 다 끝나고 월세로 전환되느냐, 이런 아젠다는 늘 전세보다 월세가 많아지고 수익형 부동산이 이제 각광받는 그런 시기에 반복적으로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미 전세 보증금을 이렇게 안고 산 소위 갭 투자를 한 그런 이제 갖고 있는 분들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전세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은 얘기고요. 지금은 이제 금리에 대한 영향들, 그리고 전세금이 많이 높아졌던 이런 영향들, 그리고 당분간은 아파트의 그 신축 입주 물량으로 인한 그 전세 물건이 많이 나오지 않는 이런 영향들이 맞물려서
따라서 전세금 상승하는 거 그리고 월세화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과 월세금이 동일하게 같이 상승하는 그러니까 임차인으로 있어서는 주거비가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현상들은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매입하기에는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주택 가격이 굉장히 계속해서 올라가는 화랑기 때 많이들 매입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때는 좀 높은 가격에 매입할 가능성이 좀 높은 거고요. 지금처럼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고 있고 서울만 보더라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외곽 지역은 지금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많이 좀 이제 제자리를 찾은 이제 가치와 가격이 거의 유사한 이제 그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론 내 집 마련하실 때는 이제 주택으로 인한 굉장히 한 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매입을 하시긴 하시겠지만 그게 지역에 따라서는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도 수준의 가격은 사실은 이제 거의 그 제자리를 찾은 가격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전세금이 좀 많이 올라가는 상황들 그리고 월세도 같이 올라가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거의 안정성을 찾으려는 목적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주택을 사실 때 차용할 수 있는 게 내가 가진 현금에서 금융권을 통해서 빌리는 그 DSR에 포함되는 그 차입을 통한 전체 금액을 내 집 마련 금액으로 예상하고 주택을 알아보게 되시는데요. 지금 금융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주금공에서 지원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는 금액은 그 나의 DSR에 포함이 되진 않는 거죠. 그렇지만 소유권을 나 혼자 갖는 게 아니라 이제 주금공과 같이 공공과 같이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내가 물론 DSR에 포함되지 않고 또 이게 그 차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로 그 생각된, 그러니까 원리금이 아니라 뭐 이자 비용에 해당되는 정도의 지원금을 이제 납부하는, 네, 그 정도니까 이제 월 나가는 비용의 부담이 좀 덜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DSR에 포함되지 않고 월 상환하는 금액이 좀 적다라는 것이 이 제도의 장점이라고 보여줄 수는 있는데, 반대로 단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오롯이 나의 주택이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뭐 화장실 빼고는 다 은행과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등기부 상은 다 내 거지만 이거는 사실 그렇지 않고 정말 내 거가 100%가 아닌 형태가 되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차익이 발생했을 때도 이거를 또 쉐어하는 형태로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이것도 주택시장이 굉장히 화랑기 때는 오히려 그 이용을 많이 안 하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제 많이 차익이 날 거라고 기대하면 또 나 혼자 다 차익을 누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기보단 지금 같은 이런 하향 안정화, 뭐 침체기 이런 시기에는 기대를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월 금액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이거를 좀 이용하려는 분들이 많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주금공에서 갖고 있는 기금들을 사용하는 곳들이 내 집 마련의 목적보다는 뭐 임대나 여러 가지의 지원을 하라고 기금을 마련해 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이거를 이렇게 내 집 마련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맞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DSR이라는 제도는 무리해서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도록 좀 그 대출의 이런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측면인데 이거를 유예하는 것들을 이제 국가에서 뭔가 지원금으로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좀 지양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신혼부부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처럼 전세 월세가 어떤 지역은 굉장히 구하기 어렵기도 하고 주거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고민이 늘 있으신 분들한테는 크게 차익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정말 주거 안정을 확보해야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필요한 그런 제도일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주택을 특히 굉장히 자산으로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과열됐다라고 보긴 합니다. 이게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인구 구조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수도권 쪽으로 너무 쏠림 현상이 강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뭐 인구 절벽이라던가 뭐 지방 소멸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이제 단어들이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내가 뭐 지방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제는 자산으로서는 수도권 특히 서울 쪽을 보는 이런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부 지역은 정말 이제 믿지 못할 가격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국평이 뭐 70억 뭐 이렇게 거래되는 건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일부에만 쏠리는 현상들이 굉장히 좀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는 좀 이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게 선악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변화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초양극화 현상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극단의 뭐 상위 한 5% 가격의 그런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아파트 이렇게 지금 남게 된 형국으로 가고는 있어서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몇 개 지역에 과열되는 이런 현상들을 개인이 해결할 수는 사실 없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완화할 수 있는 이게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만큼의 수요가 있으면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게 또 주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약화되고 있는 지방 같은 경우에 이런 경제를 좀 더 활성화해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쪽으로의 정책이 좀 밸런스를 맞추는 정책들이 뒷받침되어 줘야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 상황은 정말 굉장히 뭐 좋지 않죠. 광역시조차도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하나의 예를 들면은 지금 지방 중에서도 대구랑 부산이 굉장히 좀 안 좋거든요. 근데 그게 또 반대로 대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주택 시장 같은 것들이 좀 살아났을 때 굉장히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도 가격이 많이 올랐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뭐 부산은 제2의 수도라고 불리는 지역이고 대구도 워낙에 좀 탄탄한 산업 기반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부산을 또 둘러싸고 있는 뭐 창원이나 그런 여러 가지 산업 도시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의 이제 소득 수준도 높고 그리고 그런 지역 경제에 오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도 컸었는데 그런 산업 기반이 지금 과거와는 달리 좀 약화되었다는 게 가장 큰 좀 문제점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와중에 공급이 주택시장이 굉장히 좋았을 때 분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를 들은 지가 벌써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 중에 하나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광역시 중에서 최근에 울산이 가장 하락폭이 적고 아마 지금은 거의 이제 보합으로 나타날 거예요, 수치가. 근데 그 이유가 울산이 뭔가 더 좋아져서라기보다는 울산에 공급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울산이 오랫동안 좀 신규 분양이 없다 보니까 울산 안에서도 대장 아파트 위주로는 가격이 이제 좀 예전 가격을 회복하는 그런 시즌이 와서 이제 좀 괜찮아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만큼 지방 이제 부동산들이 공급이 없어야지만 뭐 그 보합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울 수도권 쪽에 많이 쏠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투자를, 그러니까 내 집 마련 실수요가 아니라 투자의 목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여기서 뭔가 차익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차익이 생기려면은 사실 실거주만으로는 쉽지 않고 실거주에 이런 투자 수요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는 수도권 외에는 이제 없기 때문에 지역을 일단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지역이라고 하는 건 사실 물리적인 위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수도권에 국한되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물리적인 위치가 서울 수도권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 행정적이거나 경제적인 위치가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세종시의 예처럼 이제 지방이라 하더라도 정부에서 뭔가 지원을 통한 개발이 뭐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 지역이 위치는 똑같아도 그게 뭐 행정적인 그 위상이라던가 경제적인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는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개발 호재를 좀 잘 지켜보시고 이제 그런 지역들 쪽에 미리 좀 투자를 하시면 사실 이제 경제적인 가치가 반영되기 전에 매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사실 이제 시드머니라는 게 많을수록 수익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과거처럼 전체가 다 개발하는 시기는 이제 끝났고 이제 필요한 일부 지역들만 개발 계획이 세워지고 또 그마저도 그 안에서 빠르게 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제 시드머니가 조금 부족했을 때 이런 개발이 예정된 데를 아마 상대적으로 더 보게 되실 텐데 그럴 때는 정말 그 개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또 말만 하고 다음 정권 또 넘어가고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이렇게 그게 좀 예측에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투자를 하다가 굉장히 실패하고 그게 생활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들을 봤을 때 대부분이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해서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뭐 지역주택조합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전에 뭐 큰 개발권들이 있던 지방에 이런 토지를 매입하신 경우에 나의 전 재산을 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정말 이거는 생활이 힘들 정도로 타격을 입게 돼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극한의 상황까지 갔을 때도 내가 생활이 가능할 정도 수준으로만 이제 하시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은 지역적인 위치를 제일 먼저 보시고 근데 좀 그쪽으로 하기에는 여력이 좀 안 된다 했을 때는 이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곳들을 보시고 그렇게 했을 때도 나의 좀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시고 하는 게 나의 생활에까지 주지 않는 그런 슬기로운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